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새 정부가 내년에 집행할 나라 살림 계획을 이제 슬슬 짜기 시작할 텐데요. 큰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만 종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에 기울었다면 새로 바뀐 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 지금보다 재정의 허리띠를 좀 더 조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그러나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는 정부가 돈 쓸 곳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큰 정부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도 함께 나옵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세수를 확보할 거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고민일 텐데, 이것 때문에 요즘 증세를 둘러싸고 또 미국, 유럽에서는 부유세 논쟁도 벌어지고 다양한 이슈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재정 문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들여다보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조세 재정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세금과 재정 문제의 고민거리, 쟁점, 그리고 해법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만, 경제가 위기를 겪으면 저소득 취약계층들의 희생이 더 커집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그런 어려움들이 또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는 여론도 강해지고, 또 어떤 돈으로 그걸 할 거냐라고 논의를 이어가다 보면 당연히 세금 문제들도 또 물꼬가 트이면서 토론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조세 정책의 국내외 권위자로 불리신 전문가 한 분을 모셨고요. 이번에 재정전쟁이라는 책을 내신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를 모시고 우리의 고민들 좀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조세 정책도 많이 연구하셨다고 들었고, 이력을 보니 유엔과 IMF 등에서도 정책 자문을 오래 해오셨던데, 우리나라의 한국형 재정 모델을 얘기하시기도 하셨어요.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물꼬를 열어볼까요? 한국형 재정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제 정책, 통화 정책이나 무역 정책 이런 예. 것들은 이제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세 정책 쪽으로 들어가면은 워낙 역사성, 정치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진국 이론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남의 나라 거 그대로 베껴다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나라 고유의 이제 경제 구조, 그다음에 정치 구조, 또 정책 목표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개도국들은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어야 되거든요. 예.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제 같은 세금 제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에 더 관심이 많은데, 이제 그런 어떤 차이들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미국식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우는 이론들은 되게 우리 소득세, 누진과세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15%를 거의 못 넘겼어요. 전체 세수 중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거두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도 많지 않고 저항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소비세라든가 거래세 또는 목적세 이런 다양한 세금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세수를 거두었는데, 예. 이렇게 괴리가 너무 컸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한 28% 정도 됩니다. GDP에. 네. 선진국 수준보다는 아직 떨어져요. 한 35% 정도. 예. 그런데 이제 개도국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15%에서 한 28%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그래도 쉬운데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금 더 걷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요. 경제적인 비효율도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된 개혁 한 번 없이 그냥 부분적인 개편만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세제는 원칙도 없고 너무 복잡한 누더기 세제거든요. 예. 여기에서 더 거두면은 이제 비효율 불공평이 심하고, 또 다른 문제는 저항이 심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신용카드 관련해서 이제 세금 좀 증세하려고 하다가 이틀 만에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포기하고. 무슨 내용이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 그 혜택 받는 거 있죠. 네네. 연말정산 때. 예. 그거를 이제 신용카드 많이 쓰니까 좀 줄여보자. 일단 줄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합리성은 맞는데 정치적으로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연말정산에서 안 그래도 뜯기는 거 많다고 생각하실 그럼요. 테니까. 그러니까 이 조세 문제는 그 경제적인 합리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수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역사성, 정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가
뭐 이제 복지 증세는 불가피하고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는데 실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은 이제 뚜렷한 원칙이 있고 청사진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디테일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증세를 하는 것까지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디테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런 지금 청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 토론을 보니까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 문제가 많이 부각됐거든요. 예. 그런데 토론의 수준은 사실 높지는 못하거든요. 다들 뭐 인식을 하셨겠지만 이제 그만큼 이 문제가 토론이 안 되어 있던 그 주제인데 지금이 시대 조류가 아주 크게 바뀌고 있는 시기예요. 지난 3, 40년 정도가 그 이제 이게 세계화 시대,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지구촌 같은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 큰 정부의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이카노미스트지에서도 이제 큰 정부가 도래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한 3, 40년은 그 집권당의 정치 이념과 아무 상관없이 이제 큰 정부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유능하냐의 문제가 되는데 이 재정 문제가 앞으로는 크게 부각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죠. 큰 정부가 필요하고 큰 정부라는 건 돈 많이 쓰고 많이 개입하는 정부이니까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재원은 세금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좀 그럼 바꾸거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일단 왜 중요한지부터 좀 인식을 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 제목도 재정 전쟁이라고 하면 좀 예. 생소하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전쟁이라고 그러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과 전쟁도 상대가 있고 다 상대가 있는데 근데 막상 우리가 재정하면은 국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어떤 그런 국가 간의 경쟁 차원의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그동안은.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난 한 세계화 중심 뭐 지구촌 이런 그 시대에는 하나가 거대한 시장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거래가 있을 때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거가 환율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가 간의 경쟁 다툼이 있을 때 경쟁력 다툼이 있을 때 환율 전쟁 또는 통화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많이 희석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좀 됐습니다. 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그래서 한 4개 정도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평등입니다. 예. 불평등은 늘 있죠. 시장 경제에서. 그런데 이제 최근의 불평등은 승자 독식. 지금 우리나라도 상위 10%가 50% 가까이 가져갑니다. 소득을. 예. 미국하고 비슷해요. 거의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되면은 중산층이 사라지게 되니까 굉장히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복지 지출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추가해서 고령화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첫 번째가. 예.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 문제. 이 깨끗한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시설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건 예. 예측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친환경. 예. 세 번째는 이게 공공의료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도 많이 보셨지만은 이태리 같은 선진국이 병상이 없는 이유는 이태리가 늘 재정 적자를 많이 하던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아주. 그런데 그렇게 적자를 많이 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당장 아쉬운 데만 돈을 쓰지 아주 장기적인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역력히 보여줬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많이 일고 있어요. 이 수구 국가들도. 예. 이게 이제 세 번째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미중 갈등 보면서 이제 이 공급망이 서서히 좀 흔들리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게 이제 심화됐는데 그래서 좀 아주 중요한 전략 물자 같은 것들은 자국에서 자체 생산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과거에는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장 와서 지으라고 하고 그렇죠. 있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일 싼 데 가서 사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자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사실 정부의 개입, 정부의 역할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집권당 정부가 뭐 진보냐 보수냐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흐름이거든요. 예. 그 모든 정책의 동력이 되는 것이 재정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정은 옛날에도 늘 중요하지만은 이제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별로 잘 그 지적이 안 됐던 문제인데
모자란다는 겁니다. 돈이. 어느 나라나 돈이 모자라요. 쓸 곳이 많다는 뜻이. 그렇죠. 이게 갑자기 쓸 곳이 많아지는데 이 재원 조성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나라가 이제 이 재원을 많이 마련하고 그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그 경쟁력 그 근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래서 나라마다 재정 경쟁을 하게 된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걷는지. 그렇죠. 그걸 전쟁이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쟁 수준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환율 다툼 정도를 환율 전쟁이라고 불렀으면은 예. 그거보단 차원이 다를 정도의 이제 그 경쟁력 대결이 이제 재정 분야에서 예. 기본적으로 그 재원을 조달 못하면 적자 재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제 국가 순위가 막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코로나 위기 끝나면은 예.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다 돈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예외 없이 이거 이제 끝나고 안정되면은 이제 수도 없이 무너질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적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럼요. 그 감당을 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돈이 모자란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국제 차원 하나만 보더라도 거의 전쟁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국내적인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계층 갈등 예. 이게 이제 적당한 불평등 문제는 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게 워낙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 계층 갈등 문제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잘 아시지만 세대 갈등. 지금 우리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미 연금 개혁 문제 나오고 재정 적자 문제 나오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친구들은 그거를 얘기를 많이 해요. 강하게. 예민하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연금은 뭐 한 20-30년 또 후에 이제 고갈되고 그럴 문제인데도 지금 이미 땡겨서 다들 그걸 일종의 하나의 그 전쟁의 전선처럼 생각을 해요.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좀 완화가 될 것이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됐지.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차원 또는 국내적인 차원을 총괄했을 때 앞으로 국가 순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재정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이것이 뭐 그렇게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니고 예. 그 시대 조류는 한 30-40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980년대 레이건 세처가 등장하면서 작은 정부 시대로 왔거든요. 세계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에는 딱 큰 정부였거든요. 복지국가. 또 그 전엔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지금이 이게 시대 전환기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큰 정부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그럼요. 없는.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다른 나라들에서 나중에 뭐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제 부유세, 부자가세 얘기 나오는 게 그게 뭐 우리 다 그게 안 좋은 세금이다, 뭐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얘기하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부자들이니까 네. 아무래도 거기에 초점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재정 문제가 왜 중요하다는 그런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곧 출범할 우리나라 차기 정부는 개념으로 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상대적으로 상대편보다는 그렇죠. 그런 정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가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정부, 그러니까 이제 진보 보수 그런 식의 애매한 차이가 아니라 유능한 정부, 무능한 정부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오던 간에 같은 방향일 것이다. 유능한 정부가 들어와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챌린징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서 하나하나 좀 볼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복지 증세. 예. 일단은 그거는 사실 암묵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문제이거든요. 증세를 통한 복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GDP 대비 한 12%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선진국들은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한 20% 수준 정도 돼요. GDP 한 8% 정도는 지금도 올려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 7-8% 비슷해요.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절반만 올리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세수 수준이 한 뭐 20% 30%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 그게 지금 조세 부담률 1~2% 올리는 것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저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뭐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공약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200~300조 나오는데 그거는 뭐 그건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예. 이제 그 복지 증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뭐 재정 분야니까 제가 뭐 노동 개혁 이런 문제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 연금 개혁 문제도 이제 여전히 이제 중요한데 연금 개혁은 조세 개혁보다 좀 덜 시급하기는 해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연금 개혁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못 한다는 겁니다. 청사진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그런데 그거는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지금 현 세대 지금 은퇴하고 있는 세대들이 더 받거든요, 확실히. 예, 예. 그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어 있죠. 뭐 예. 공무원 요금 따로 친다고 하더라도 예. 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뭐가 문제인지 지금 기금은 고갈된다. 예. 그런데 더 하나 딜레마는 지금 노인 세대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돈이 모자라는데 여기서 어떻게 덜 받으라는 거냐? 그런데 또 재정은 좀 고갈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혜택을 보면 지금 많이 받고 계신 게 맞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어떤 부분을 써놨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재분배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네. 세대 간의 재분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복한 세대에서 덜 유복한 세대로 재분배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런 사례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구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가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는 그 전에 생겼지만은 이제 확대가 됩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먹고. 그때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퇴한 세대들은 1차 세계대전, 대공황 10년, 2차 세계대전 이거를 다 겪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세대입니다. 근데 그런 세대한테 니들이 다 연금 내서 나중에 이제 그걸로 다시 이걸 이제 기금 적립식이라고 하는데 너무 늦거든요. 당신들이 낸 돈으로 먹고 살아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당시에 일하는 세대, 소위 베이비붐 제너레이션이 예. 이제 세금 내면 그걸 그대로 이게 pay as you go라고 이제 이 부가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채택을 했는데 그 시대 상황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 줬어요. 그러한 세대 간 재분배는 괜찮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도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논란이 부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 그럼 지금 저희 이제 뭐 제 나이 때 이제 은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가난한 상태에서 이제 세계 10위 반열로 올려놨는데 우리가 좀 더 받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리고 이제 지금 세대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세대가 끼인 세대입니다. 차라리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 가족 부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연금을 안 줘도 가족이 네. 부양을 했는데 지금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가족 부양도 안 되는데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로 재분배가 돼야 된다. 우리라고 하면 이제 지금 은퇴하고 있는 막 세대나 은퇴하는 세대들. 그렇죠. 예. 근데 젊은 세대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지금 당신들 기성 세대는 잘 사는 세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가 아마 이 세대 간에서 더 못 살게 되는 세대라고 상대적으로. 취업도 어렵고 그렇죠. 자산 취득도 어려워지고. 그것도 이제 다 이제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사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분배가 오히려 우리한테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남의 떡이 커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거의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수님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반농담식으로 예. 모라토리엄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지금 청사진 다 있어요. 연금 개혁에. 더 내고 덜 받는 걸로 청사진 만들어 놨겠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뭐 위원회 만들어서 뭐 한다고 그러지만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5년 지나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제안을 제가 했냐면은 연금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5년 정도에는 못합니다. 부담스러워서 합의가 안 될 겁니다. 예. 했다 하면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범정파적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합의까지는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집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실천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복지 쪽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원이나
재정 예산이 있으면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나누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조세 개혁과 연금 개혁이 같이 가는 게 정답이기는 해요. 재원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주긴 하는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세대 간에 예. 적절한 재분배를 하면은 되는데 그 과정을 일개 단임 정부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여유 재정을 좀 만들 수 있는지, 결국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잘 걷어야 된다는 말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뭘 좀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 최근에 재정전쟁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과 또 우리 닥쳐있는 과제들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든 간에 일단은 증세는 하고 재정이 좀 두툼해져야 그 돈으로 지난 옛날에 연금 못 받았던 많이 냈는데 못 받네 하면 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항상 하여튼 증세를 좀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어떤 식으로든. 그럼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어떤 세금을 좀 더 걷을 수 있겠습니까? 이 증세 문제는 정말 오해가 많은 분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누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낸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야 그래서 전제로 하고요. 너무 당연한 예. 얘기인데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 GDP 조세 부담률이 지금 28% 정도 수준이 되는데 예. 그걸 하루아침에 한 35% 올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혁 청사진을 만든다고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건 좀 별개의 문제지만은 좀 한 3~4%라도 좀 올리고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한 해 다 올리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분야부터 손을 대야 이렇게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많은 학자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 이론입니다. 제일 좋은 세금은 중산층이 두터워져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내는 세금이 제일 좋습니다. 특정 세대나 특정 계층의 부담으로 지어지지 그렇죠. 않고 네. 내는지 모르는지 모르게 내는 세금. 그게 지금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점점 양극화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시장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도 부유세 지난번에 이제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노골적으로 부유세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게 그때 부유세는 자산과세, 부자 자산에 이제 대한 과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부유세가 결국은 신설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유세를 따로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오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예. 크게 봐가지고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한 절반 정도 가져갑니다. 대략적으로. 예. 그런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는데 왜 더 내라 하느냐. 그거는 부자들한테 부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세금을 더 내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그 세금 제도가 부자들한테 특별히 더 가혹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자들한테 세금 내는 것이 어떤 방법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자산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동산세 네, 이런 데 예. 너무 집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조세를 회피하고 전가하고 떠넘기고 네. 부동산 세금 이번에 보셨듯이 그다음에 이제 저항하고 하는 능력은 부자가 제일 뛰어나요. 그럼 부자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저 세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어떤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는 이제 그것을 미국식이나 어떤 유럽식으로 부유세 해가지고 아주 부자 몇십억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그 자산 그 순자산세라고 해서 그냥 금융자산, 부동산 다 합쳐서 지금은 그렇게,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종부세라는 이유로 내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세금이 종부세예요. 예, 그게. 부유세에 가장 가까운 그렇죠. 게. 그런데 예. 그거 지금 반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장기적인 차원의 부유세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금융 자산을 합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 부자들을 보면은 부동산 쪽보다는 금융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둘을 합쳐서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의미의 부유세 그거는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뭐 논란이 과제예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예. 그거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렇게 그 세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잘 아는 소득세, 예. 소비세, 예.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소비세라면 부가세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소비세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 소비세는 사실 누진세율을 부과할 수가 없죠. 부가가치세율은 다 10%니까. 그래서 네. 부가가치세율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치세 영역이 조금은 있기는 해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면은 보통 학자들은 사치세 하면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되게 피하니까. 근데 뭐 그렇게 우리나라 명품 사는 거 보면은 그렇게 가격 탄력성이 높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특소세, 개소세 이런 거 붙이는 거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예. 예전에 특별 소비세를 한 적이 있었다가 이제 그 실패했는데 그때는 그 소비세를 막 누진세율을 매기면서 굉장히 무모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완만한 정도의 그런 어떤 사치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가방은 부가세를 20%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부가치세는 이렇게 세율을 계층화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럼 거기에 개별 소비세를 따로 10% 개별 소비세를 더 붙이는 예를 들면 방식으로. 그런 것들인데 예. 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소비세, 그러니까 소비세 자체가 뭐 부자가세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런 정도의 제스처를 보여주면은 예. 제가 그게 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골고루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다른 소득세나 법인세를 손대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세수 효과보다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진지하구나 이런 식의 이제 그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니까 소비하는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똑같이 낸다면 세금 내는 납부액은 당연히 부자들이 더 소비액만큼 많이 내니까 이미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반발도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경제력 자체가 집중된 문제지 세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같은 소득에서 세율이 더 높은 유효세율이 더 높은 거하고 전체 세수에서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제 생각엔 이 혼동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혼동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이렇게 형평해져서 중산층이 두터우면 이런 얘기 나올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부분은 지금 꽤 높아요, 세율이. 우리가 한 45% 정도면 굉장히 높은 세율입니다. 3억이나 5억이 뭐 최대 구간인가요? 이 정부 들어와서 2번 올렸는데 네. 그래서 그 세율을 더 높이는 거는 쉽지 않아 보여요. 현실로는. 왜냐하면 그 세율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로 그 부자가세를 해도 피하면 고만이거든요.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 보았듯이.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도 피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일단은 세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부자입니까? 사장님들, 뭐 사업체 가진 사람들, 뭐 큰 자영업자, 부자 자영업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대기업의 임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인세율하고 개인소득세율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렇죠. 법인세는 안 올리고 계속 그냥 법인세 거기 놔두고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된 나라 입장에서는 경우에는 그냥 거기 놓고 쓰면 되는데 중소기업은 법인세율이 10%거든요. 자기가 그걸 봉급받아서 쓰면은 45%거든요. 자기 딸이 친구 데리고 밥 사 먹으러 왔을 때 자기 봉급 받아서 주면은 세금이 45% 까고 주는 걸 쓰는 것이고 그냥 법인에서 경비 지출해 버리면은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거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얘기들인데 스탁 옵션 같은 걸 이용해서 봉급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자꾸만 이제 같은 소득이라도 이렇게 봉급으로 오는 이런 소득보다는 그 양도차익세 같은 것들, 자본이득세 그런 식의 세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다른 편법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모하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율만 올려가지고는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 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세율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여전히 여지가 많은 것이 재산과세하고 법인과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과세 쪽에서는 이미 부동산 세금은 이거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헨리 조지라는 이름이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종부세를 처음 토지세를 얘기했던 분인데 이게 100년 전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종부세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미국이 이제 한 19세기 말에 막 개발될 때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거 불로소득인데 저거 과세하면은 형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땅을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피하지도 못해. 효율적이기도 하고 세금도 많이 거두니까 이게 이제 최고의 세금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 유명한 헨리 조지의 이제 토지세거든요. 네.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우리나라 종부세 아버님이세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와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예. 왜냐하면 우리 금색이 들어와서 개발 단계에서 땅값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로소득이니까 과세를 한다. 이런 사고를 이제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생각 자체가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갑자기 있다가 땅값 올랐는데 도시의 땅값이 오른 거는 경제가 발전한 건데 그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은 숱한 사람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방법론에서 그거를 그냥 세금을 내느니 부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전가해버리고 네. 못 사는 사람한테 세금이 전가가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조세 정책의 핵심은 예. 일단 목표가 선명해야 돼요. 일단 목표가 선명하다는 얘기는 세수 더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전제로 하는데 그냥 막 거둘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요. 이제 예. 우리나라 조세 구조에 맞게 청사진을 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런 일환으로서 어떤 뭐 형평과세도 되거든요. 부동산은. 그다음에 세수도 거둘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짜야 되는데 그걸 막 섞어가지고 뭐 집값 안정 정책으로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세 정책을 너무 마구 써요. 뭐 누구 혼내줄 때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단순화시켜서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그 국민들한테 합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다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증세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세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이 단순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세금이 복잡하거든요. 지금이 우리가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에 단 한 번도 개혁을 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세금은 매년 조금씩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언제 한번 날 잡고 그럼 다 다시 처음부터 쓰는 대청소를 합니까? 그게 80년대 소국가들은 한번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한번 훑었죠. 그리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한 20-30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거든요. 아, 별도의 매번 업데이트하는 거 말고 그렇죠. 세제 개혁이라는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거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동안은 세금 수준이 낮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단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예컨대 대폭 한번 정리를 해서 예. 단순하게 만들면은 그 사회적 비용이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20% 증세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세금이 한 20% 증가한다 하더라도 한 네. 절반 정도는 세제를 단순화해가지고 그 사회적 비용, 효율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좀 더 내야 하는 그 부유 계층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렇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많은 분들이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데에서도 동의를 하고 재정이 더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된다는 데서도 동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누구에게서 걷어야 되냐면 항상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에게 걷어라. 나까지는 부자 아니다. 근데 교수님도 방금 저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같은 정도까지는 좀 덜 내도 많이 안 내도 될 거다라고 하면 교수님이나 저나도 증세를 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되게 이제 마음속으로 간주를 하는 건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니까 어려우니까 증세의 대상이 아니고 대기업은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가 세금을 더 내는 데 동의를 할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예.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제 책에서도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가 보통 그 형평 얘기를 할 때 세금이 딱 100이 있으면 누가 부담하느냐 네. 다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따질 때는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예, 그 원칙이 있으면 그 논리적으로 설득이나 그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그게 이제 예. 하나는 능력 원칙이고 예. 그러니까 ability to pay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내다. 이거는 이제 누구나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건데 예. 근데 그거는 부자들도 인정해요. 우리가 좀 더 내마.
그런데 얼마나 더 내냐 이건 이미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더 낸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예. 더 내냐는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편익 원칙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얘기를 많이 제가 하는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들은 우리 사회에서 수익을 많이 혜택을 누렸으니까 아직도 사회적 책임을 좀 더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자들은 그 국민들이 다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바탕돼서 도시가 발전하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어떤 편익 원칙이 좀 필요해요. 그 어떤 당위성을 그 도출해 내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부자들도 설득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부자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부자들도 납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모형이 우리가 뭐 스웨덴식으로 이렇게 세금을 45% 내고 가는 건 불가능해요. 정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소위 보편적 복지 아이디어.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는 한 나라의 시민들이면 좀 골고루 복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로빈후드식 과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한테 뺏어서 준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가 처음 나왔을 때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 부자들한테 세금 거두어서 나눠주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해?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부 당국자로부터.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거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스웨덴식으로 부자들도 다 혜택을 받거든요. 골고루.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보편적 복지 개념을 조금 응용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은 꽤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하면은 이게 뭐 정파적으로 나눠서 싸움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실 좋은 의미로 좀 응용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어요. 혹시 좀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좋은 예인데 예. 그거를 얼핏 생각하면 부자 다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구분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주어야 할 건 동시에 다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자 중간중간. 당연하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 때 문제가 됐던 그 무상 급식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거 같은 거를 뭐 부자 구분해서 클래스에서 부자들은 니들 부잣집에는 돈 내고 그다음에 그런 선별적 복지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소위 이제 제가 가장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핀셋 복지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인데 책상머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보 비용이 굉장히 커요. 구분하는 게. 나누는 게. 그다음에 거래 비용도 큽니다. 그렇게 핀셋으로 해서 누군 더하고 하는 게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요원이나 그런 거래 비용, 정보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냥 통째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보편적 복지하면은 무조건 넌 틀렸어. 그건 재원 낭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울질을 그때 하자.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 최근에 재정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모여서 들었는데 생각이 또 많아지네요. 항상 이런 주제는 할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화여대 전주성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 재정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세수에 대한 고민 다양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제작이 되어서 지금 전해드리는 내용은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고요. 전체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홈페이지 방송 다시 듣기 메뉴 그리고 팟캐스트에 함께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체 내용 또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